인천시 구월동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그곳에는 행복마트라는 이름의 대형마트가 있었다. 그 마트의 운영자이자 실질적인 대표는 올해 48살이 된 김현수였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김 사장님이라 불렸고 지역 주민들에겐 좋은 사람으로 통했다. 이웃자선 행사에 늘 앞장서고 직원 복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면 직접 나서 해결했다. 김현수는 겉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처럼 보였다. 번듯한 사업, 자가 건물, 연 매출 수십억 원대의 매장. 하지만 정작 그의 집에는 늘 혼자였다. 반쯤 비어있는 냉장고, 사용감 없는 두 번째 이불, 그리고 밤마다 틀어놓는 클래식 라디오 소리만이 그의 일상을 채웠다. 결혼은요? 누군가가 묻곤 했다. 현수는 그럴 때마다 익숙한 미소로 대답했다. 이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장사하느라 바빴고 지금은 혼자가 편해져서.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현수는 알고 있었다. 편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었고 익숙한 것이 때때로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가끔 일 마치고 마트를 나서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괜히 길게 느껴졌다. 그가 처음 이 길에 들어선 건 22살 때였다.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삼촌 댁에 얹혀 살며 어렵게 학업을 마쳤다. 대학 진학 대신 시장통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고 새벽마다 경매장에 다니며 직접 물건을 떼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오직 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런 김현수에게 있어 행복마트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버텨온 시간들의 증거였고 고된 청춘의 보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그의 3대 부분을 차지한 탓에 다른 무언가는 비어버렸다. 그런 그가 요즘 들어 조금씩 변화를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2023년 봄 인근 국제대학교에서 연수 온 유학생들이 마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그중 4명의 여성 나나, 내너, 아조아, 어조어, 세루와, 시어와, 델라리, 델랄리가 인터뷰를 보러 왔다. 모두 가나 출신으로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눈빛과 태도는 진지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라. 처음에는 망설였다. 마트는 고객과 직접 소통이 많아 언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직접 면접을 진행하면서 느꼈다. 이들은 단순한 알바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눈빛이 맑았고 태도는 성실했으며 미소는 진심이었다. 무엇보다도 낯선 땅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보였다. 한번 해보자. 현수는 4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후로도 그는 자주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점포 정리할 때 한 손으로 무거운 상자를 나르던 델라리, 계산대에서 고객에게 인사하며 어색하게 한국말을 연습하던 세로와, 늦은 퇴근 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나나와 아조아. 하나같이 성실했고 서로를 도왔으며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열려 있었다. 어느 날 밤 마감 점검을 하던 현수는 우연히 4사람이 마트 뒤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따라 봄비가 살짝 흩뿌렸고 그들은 점퍼에 우산을 두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웃어주셨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건 동정도 책임감도 아닌 오랜만에 가슴 어딘가가 찌릿하는 감각이었다. 며칠 후 나나가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혹시 다음 주 저녁 시간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 있나요? 우리 학교에서 세계 문화 나눔 행사 열어요. 각 나라 음식도 만들고 전통 노래랑 춤도 해요. 저희도 참가해요. 현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잠깐 들러보자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다른 세계의 빛을 보았다. 행사장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4사람은 무대 위에서 춤을 췄다. 음악은 그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리듬이었고 춤은 생기 넘쳤다. 관객들이 환호했고 아이들이 따라 춤췄다. 현수는 말없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그는 그들에게 저녁을 사주었고 식탁 위에는 웃음과 이야기들이 쌓였다. 각자의 고향 이야기,
왜 한국에 왔는지,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이 현수는 점점 더 잊고 있던 단어 하나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연결이라는 단어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마트에 나갈 때마다 그들과 인사하고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은 따뜻한 간식을 챙겨주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작고 조심스러운 인연들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현수는 그날 문화 행사를 다녀온 이후로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은 참으로 평면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느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 정해진 회의, 마감 시간의 점검. 그러다 그날 밤 4명의 여성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낯선 언어의 노랫말, 현란한 색감의 옷,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던 눈빛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어떤 메시지 같았다. 우리도 여기에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한. 그 이후로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쉬는 시간에 음료나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던 네 사람도 점차 경계를 풀었다. 그들은 일터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일했고 직원들과도 빠르게 어울렸다. 특히 고객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알바생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생겨났다. 아이들은 그들을 향해 인사했고 어르신들은 응원의 말을 건넸다. 그 중에서도 나나는 현수와 자주 대화를 나눴다. 한국어가 비교적 능숙했고 말투도 차분했다. 하루는 마트 마감 후 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현수는 순간 멈칫했다가 습관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응, 타이밍을 놓쳤지 뭐. 타이밍은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현수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다. 4명이 마트 근처 카페에 함께 만나자고 연락해온 것이다. 어색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그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이미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현수를 보자 환하게 인사했다. 사장님, 저희랑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카페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현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나가 입을 열었다. 저희 다 사장님을 좋아해요. 현수는 순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동시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해서 멈췄다. 한 명이 아니라 저희 4명 다요. 그런데 아무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현수는 혼란스러웠다. 장난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고백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로 담담한 진심이 느껴졌다. 무슨 말이야. 그건 좀. 그가 말끝을 흐리자 아조아가 이어 말했다. 우린 서로를 자매처럼 생각해요. 질투하거나 다투는 건 싫어요. 그래서 이야기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장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건 말이 안 돼. 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보다 나이가 많고 한국에서는 이런 건 상상도 못해. 내가 너희를 좋아하더라도 그런 관계는 불가능해. 그러나 델라리가 말했다. 가나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남자가 여러 아내와 함께 사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현대적인 도시에서는 드물지만 우리의 고향에서는 지금도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과 동의의 문제예요. 현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의 장난이나 충동이 아니었다. 이들은 정말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며칠 밤을 뒤척였다. 마음은 혼란스럽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4명 모두가 자신에게 진심이라는 사실이 무거웠다. 만약 한 명만이었다면 고민도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4명 모두, 그것도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심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한국 사회의 시선이었다. 일부다처라는 단어만으로도
그는 이미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했다. 마트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날, 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느새 웃고 있었다. 점점 그들을 피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나 정말 미쳤나? 그리고 다시 되물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내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마주한 순간일지도 몰라. 며칠 후, 현수는 다시 그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마트 직원 휴게실이 아닌 외부의 한 조용한 공원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네 사람 앞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다. 만약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정말 괜찮은 거야?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약속해 줄 수 있어? 나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사장님을 존중해요. 그리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순간 현수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가슴의 울림에 집중했다. 48. 너무 늦은 나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늦었기에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한 시간일 수도 있었다. 세상의 기준과 시선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였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결심을 내렸다. 김현수는 그날 공원에서 결심을 내린 뒤로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그 결정은 단순히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살아온 가치와 규범을 재정의하는 일이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그는 마트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과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개업식 당시의 사진, 첫 번째 창고 계약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회식 사진. 그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는 늘 혼자였다. 웃고 있었지만 중심에는 고요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네 사람과 다시 만났다. 이번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만약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다면 다음 단계는 뭐야?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조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저희와 함께 가나로 가는 거예요. 저희 고향인 쿠마시에 가면 우리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우릴 받아줄 거예요. 그곳에선 우리가 함께 사는 걸 법적으로 막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까?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돼요. 잠시 가서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요. 단지 우리가 함께 살아볼 가능성을 진심으로 바라본다면 그 시작은 거기일 거예요. 그 말에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트는 어떻게 하지? 그의 머릿속에는 실무적인 걱정들이 떠올랐다. 거래처, 정기 공급 일정, 직원 관리, 세무.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미 마트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었다. 몇몇 팀장급 직원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 주 금요일, 현수는 주요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았다. 제가 당분간 해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마트 운영은 여러분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현수의 표정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읽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세부 계획이 전달되었다. 각 부서 책임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매출 보고는 매주 화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현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조금 멀리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 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여권을 정리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맡고 최소한의 짐을 꾸렸다. 나나, 아조아, 세로와 델라리는 각각의 가족과 연락을 취해 현수가 방문할 준비를 도왔다. 모두가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행기 날이 밝았다. 인천국제공항, 이른 아침. 공항 대기실에서 네 사람은 현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가벼운 트렁크와 배낭을 메고 있었고
약간의 설렘과 긴장이 엿보였다. 현수가 도착하자 그들은 작게 인사했다. 준비됐어요? 응, 모르겠지만 가보자. 비행은 18시간 가까이 걸렸다. 도하에서 한 번 갈아탄 뒤 아크라에 도착했고 다시 차를 타고 육로로 몇 시간을 더 이동했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풍경은 낯설고도 아름다웠다. 건물 벽은 알록달록했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녔고 시장에는 생동감이 넘쳤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쿠마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붉은 흙길과 낮은 지붕의 집들이 이어진 조용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도착하자마자 4사람의 가족들이 현수를 맞이했다. 낯선 얼굴들 속에서 그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누군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가볍게 그를 안아주었다. 그 따뜻함은 의외였다. 그는 막연히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예상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오히려 호기심과 환영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며칠간은 적응기였다. 낯선 음식, 생소한 언어, 더운 날씨.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 창밖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아이들 노래소리에 마음이 풀렸다. 나나와 세루와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전통 음식을 준비했고 동네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한국어 단어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마을 중심 광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연결의 의식이라 불리는 일종의 공동체의 선언식이었다. 이 의식은 법적 혼인과는 다르지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책임을 확인하는 전통적인 행사였다. 현수는 4사람과 함께 무대 중앙에 섰고 마을 장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4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네, 약속합니다. 그의 대답은 작지만 확고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음악이 울려 퍼졌다. 춤과 노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는 몰랐다. 이 선택이 이후 어떤 시련과 도전을 가져올지.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현수는 쿠마시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 낯선 땅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언어, 문화, 음식, 사람들.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적응하게 했고 그 적응은 곧 애정으로 변해갔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마을 주변을 산책했다. 빨갛게 물든 흙길 위로 햇살이 비치고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여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공을 차며 놀았고 노인들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은 한국에서 바쁘게 돌아가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는 장로들과 마을 어른들을 찾아뵈며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나나와 세루와의 형제가 운영하는 작은 농장에서 일손을 거들었다. 저녁이 되면 4사람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불을 피운 마당에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그 대화 속에는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정이 있었다. 서로의 언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 마음으로 전하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4사람이 차례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현수가 물었다. 이렇게 함께 사는 것, 너희는 후회 안 해? 델라리가 먼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꼭 정해진 모양대로만 흘러가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조아가 이어 말했다. 그리고 사장님은, 아니, 이제는 그냥 현수라고 부를게요. 현수는 우리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단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그 말에 현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의 인생에서 언제나 무언가를 위해 살았다. 생계를 위해, 가게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자신을 이유 없이 사랑해준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 현수는 가나 생활 중 처음으로 휴대폰을 통해 한국의 마트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마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몇 가지 긴급 상황도 팀장들이 잘 대처한 덕분에 무리 없이 지나갔다. 사장님, 거기선 잘 지내세요? 팀장이 물었다. 현수는 화면 너머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낯설지만 마음은 편해.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가만히 머무르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고 공기가 서늘해질 무렵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처음으로 몸의 이상을 느낀 것은 나나였다. 식욕이 떨어지고 피곤함이 쉽게 몰려왔다. 병원을 찾은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임신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현수는 놀랐다. 그리고 아직 충격이 가시기 전에 세루아가, 그 다음엔 아조아가, 마지막으로 델라리마저 차례로 병원을 다녀왔다. 네 사람 모두 임신 중이었다. 현수는 벙쪘다. 단 한 명이 아닌 모두가.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다. 각각의 진단서,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 그리고 네 사람의 눈빛이 모두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처음엔 공황에 가까운 혼란이 밀려왔다. 그는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순간에 4명의 여성과 함께 살고 동시에 4명의 아이 아버지가 된다니. 그것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나 불안과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그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 감정을 놓지 못했다. 기쁨이었다. 자신에게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기회가 왔다는 것, 새로운 생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고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놀람과 환호를 동시에 보냈다. 일부는 농담처럼 말했다. 김현수, 당신은 복이 많군. 아이 넷을 한꺼번에.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일은 축복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수는 마치 영웅이 된 듯 주목을 받았고 아이들 이름을 미리 지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어도 곧 닥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임신이 중기로 접어들면 거동이 힘들고 감정 기복도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출산 후 4명의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삶은 상상 이상으로 고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준비하기 시작했다. 산부인과와의 정기검진 일정을 짜고 지역보건소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마을 어른들과 상의하여 육아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네 사람 역시 서로를 도우며 임신 초기의 불편함을 함께 이겨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나눴다. 때로는 피곤하고 예민한 순간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상대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였다.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현수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 이건 동행이다. 선택이고 책임이고 삶 그 자체다. 그는 어느 날 밤 집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게 맞았을까? 아마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나의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김현수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하루는 병원에, 하루는 시장에, 또 하루는 집안의 물품을 점검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몸이 무거워진 네 사람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현수는 자연스레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였다. 현수, 오늘 병원 예약 몇 시지?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하면 될 거야. 초음파 검사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는 철저하게 일정을 관리했고 마을 보건소와 협력해 조산 대비 교육도 받았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정리하고 각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공유했다.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마당에 나와 바람을 맞았다.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집안에서는 나나의 조용한 숨소리와 델라리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생각했다.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인생을 상상이나 했을까? 마트에서 일만 하며 밤마다 라디오나 들으며 잠드는 삶, 외롭지는 않았지만 그 삶에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복잡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의 삶은 온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첫 번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나나는 새벽에 진통을 시작했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진통이 길어졌고 모두가 긴장 속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3시 27분,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에요. 의사의 말에 현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나는 지친 얼굴로 아이를 품에 안았고 작고 따뜻한 생명체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아버지가 된 기분을 느꼈다. 현수, 우리 아기야. 나나가 중얼이듯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며칠 후 아조아가 진통을 시작했고 이어 델라리와 세로아도 차례로 병원에 입원했다. 놀랍게도 4명의 아이가 5일 이내에 연이어 태어난 것이다. 둘은 딸, 둘은 아들이었고 모두 건강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벌였다. 작은 파티가 열렸고 어른들은 전통 노래를 불렀으며 아이들은 직접 만든 장난감을 들고 놀러왔다. 김현수는 갑자기 4명의 아이 아버지가 된 현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운명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출산 이후의 시간은 전쟁 같았다. 하루 종일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분유, 기저귀, 목욕, 수면 시간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4사람은 서로 협력하며 육아를 나눴고 현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다. 현수, 세로아가 잠깐 좀 쉬게 해줘. 밤새 거의 못 잤어. 알겠어. 내가 아기 봐줄게. 그는 직접 아이들을 안고 재웠고 기저귀를 갈고 때로는 동요도 불러주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조금씩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그는 피곤함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더 강하게 느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출산 후 몇 주가 지나자 3명의 아내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겼다. 델라리는 아이의 수면 교육에 대해 엄격한 입장이었고 세로아는 아이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식을 선호했다. 아조아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피로가 누적되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날도 있었다. 그날 밤 식사 중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세로아가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현수는 조용히 따라가 앉았다. 세로아, 미안해. 요즘 많이 힘들지? 현수, 난 가끔 내가 투명인간 같아. 다들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해.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지친 엄마이자 한 명의 사람이었다. 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대면서. 그날 이후 그는 4명의 아내라는 구조를 넘어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 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각자의 고유한 방식, 감정, 욕구, 피로. 그 모든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작은 제안을 했다. 주 1회 다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자고. 단지 육아나 집안일이 아니라 각자의 감정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 첫 모임은 어색했지만 둘째 주부터는 웃음이 피어났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서로를 안아줬다. 그렇게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현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4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고 있었고 귓가에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길의 끝이 어디든 나는 기꺼이 이들을 품겠다. 가족이란 선택이고 약속이니까. 출산 후 3달이 지났다. 김현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과거의 김현수는 마트 운영자였고 숫자와 계획표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지금의 그는 4아이의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젖병을 씻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었다. 육아는 고단했지만
그의 표정은 나날이 더 부드러워졌다. 내 아이는 각기 다른 개성을 보여주며 자라고 있었고 아내들은 번갈아 아이를 돌보며 서로를 배려하려 했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은 점점 더 가족으로 엮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마트의 부매니저였던 박지호였다. 사장님, 한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이요? 네, 사장님이 몇 달 전부터 행방이 묘연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게다가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고 어떤 유튜버가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어요.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현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퍼졌지? 한국의 대형마트 사장이 아프리카 여성 4명과 함께 살며 아이를 가졌다는 식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이었고 댓글은 솔직히 말해 엇갈리고 있어요. 현수는 통화를 마치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다. 언젠가는 외부 세계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강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며칠 뒤 본격적인 언론의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한국의 몇몇 언론사는 그를 논란의 주인공으로 보도했고 일부는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까지 시도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도덕적 기준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논쟁이 확산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사람을 거실에 불러 함께 앉았다. 이야기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는 조용히 설명했다. 한국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대중의 반응은 어떤지. 처음엔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이내 아주아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가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세루아가 덧붙였다. 그들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현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지 신중하게 정해야 해. 며칠 후 그는 한국에 다녀오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네 사람과 아이들은 쿠마시에 남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마트 운영을 다시 점검하며 동시에 언론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익숙하지만 낯설었다. 그의 외모나 말투는 변하지 않았지만 시선과 마음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마트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라며 맞았다. 어떤 이는 반가워했고 어떤 이는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회의를 소집해 말문을 열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 덕분에 마트는 잘 돌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중 일부는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그는 한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다. 의도는 단순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말하자는 것이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인터뷰는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진행자가 물었다. 김현수 씨, 당신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비판도 많습니다. 왜 그 길을 택했나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사랑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했고 그들도 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선택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이들은 언젠가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단 하나만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책임지는 일이다라는 걸. 인터뷰 영상은 방송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난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공감과 지지의 목소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시청자는 댓글을 남겼다. 나는 여전히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진심은 느껴진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쿠마시로 돌아갔다. 공항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와 안겼고 네 사람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세상의 시선은 잠시 흔들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말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계속 우리답게 살아가자.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니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또 하루를 가족으로 살아냈다. 김현수가 쿠마시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놓였다. 이번엔 감정이나 사회적 시선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적인 문제였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앞으로의 교육과 국적, 의료 혜택 등 실질적인 생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아조아가 가장 먼저 이를 언급했다. 현수, 우리 아이들, 나중에 학교는 어떻게 다니게 될까? 가나에서는 가능하지. 여기 초등학교에 등록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지낼 가능성도 있잖아. 만약 한국으로 가야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였다. 한국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 관계 등록 역시 법적으로 하나의 혼인 관계만 가능했다. 다시 말해 네 사람 모두를 법적인 아내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아이들 역시 부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까다로웠다. 며칠 후 현수는 한국의 한 법무법인과 화상 상담을 진행했다.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김현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교육 및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하려면 네 분 중 한 분과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동거인 혹은 후견인 형태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느 한 아이는 출생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아이들의 경우엔 어머니 중심의 단독 부모 등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계 인정을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의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을 짓누르는 건 선택이라는 말이었다. 그날 밤 그는 네 사람과 함께 모여 앉았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결국 현수가 입을 열었다. 한국에서 아이들의 법적 지위를 위해선 네 사람 중 한 명과 혼인신고를 해야 한대. 나머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야. 델라리가 고개를 숙였고 세로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조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누가 될 건데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내가 빠질게. 나는 고향에서 살고 싶었고 아이도 여기서 키우고 싶어. 내가 공식적인 혼인 상대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아냐. 그렇게 하면 안 돼. 현수가 반박했다. 그러자 세로아가 말을 이었다. 그럼 내가 할게. 내가 언어도 좀 더 익숙하고 한국 사회에도 관심이 많아. 나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럴 수 있어. 그만해.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줄 세워선 안 돼. 순간 네 사람 모두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상처, 이해, 체념,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마을 분위기마저 가라앉았고 현수는 계속해서 고민을 거듭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었을까? 그는 한국 사회의 틀을 벗어난 삶을 선택했지만 결국 세상의 규칙은 그를 따라왔다. 아무리 외면해도 현실은 존재했고 그 현실은 아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현수는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보다가 결심을 내렸다. 그는 다시 네 사람을 불렀다. 우리
한국에 가지 말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분간은 여기서 살자. 여기선 우리 가족이 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위협받지 않아. 아이들도 여기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 아조아가 물었다. 그럼 한국의 마트는요? 그건 위임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화상으로 관리하겠어. 나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느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해도 우리 사이의 약속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그날 밤 처음으로 긴장감 없는 웃음이 다시 피어났다. 아이들은 옹알이하며 울고 있었고 델라리는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다. 현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 그는 선택을 강요받았고 기준을 맞춰야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르다. 이곳에서는 다른 방식의 가족도 존중받을 수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회가 내리는 인정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과 신뢰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으니까.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은 하나둘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현수와 네 사람은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밤에는 네 명의 엄마가 함께 요람을 지켜보며 자장가를 불렀다. 그러나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델라리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놀란 얼굴로 현수를 불렀다. 현수, 열이 너무 높아. 아무래도 이상해. 현수는 곧장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간단한 감기일 거라는 바람과 달리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의 심장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심장 판막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 말은 천둥 같은 충격이었다. 치료 방법은요? 정확한 진단과 수술을 위해선 더 큰 병원, 더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나 유럽 쪽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델라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현수는 손을 꽉 쥐며 물었다. 지금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죠?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개월 내로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다. 다른 아이들은 아직 아무 문제 없이 건강했고 델라리의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델라리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수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다.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델라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냐.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냥 너무 무서워. 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국으로 가자. 아이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자. 그 말에 다른 세 사람도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방금까지 나누지 못했던 시선들이 교차했고 침묵 속에 담긴 고민이 스며나왔다. 며칠 후 긴 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하나였다. 이 가족의 다음 선택은 무엇인가? 아조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델라리와 아기는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해. 한국에 가서 치료받는 게 맞아. 세로아는 조금 주저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국에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거기선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잖아. 델라리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나랑 현수 둘만 가는 건 어때? 치료 기간 동안만. 치료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 그 말에 나나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둘로 나뉘는 거야? 그게 가능해? 현수는 그 모든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느 누구의 손도 놓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어느 누구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누군가는 떠나야 했고 누군가는 남아야 했다. 며칠 동안의 숙고 끝에 현수는 결정을 내렸다. 나랑 델라리 그리고 아이는 한국에 가자.
치료가 우선이야. 너희 셋은 여기서 기다려줘. 그리고 가능하면 몇 달 뒤 모두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 말에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씁쓸함이 스며 있었다. 그동안 같은 지붕 아래 한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은 그들을 강하게 묶어놓았고 이제 잠시라도 그 끈이 느슨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출국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현수는 한국의 병원과 연락을 취했고 병실 예약과 의사소견서 준비, 비자 신청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였다. 마트 측에도 복귀 일정 없이 잠정 귀국하겠다는 통보를 전했고 일부 언론은 또다시 그의 이름을 뉴스에 올리기 시작했다. 또 가십거리네. 현수는 조용히 중얼였다. 출국 당일 아침, 마당에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공기가 감돌았다. 나나가 델라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잊지 마. 세루와는 아기의 손을 잡고 기도를 외듯 말했다. 건강히 돌아와야 해 우리 아기, 씩씩하게 자라야 하니까.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정밀 검사를 마친 뒤 의료진은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권했다. 다행히 초기 발견이었고 수술 성공률도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 당일 현수는 수술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이 순간처럼 떨렸던 적은 없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예후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현수는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껴안고 울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그동안의 압박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아이는 회복 중이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며 호흡하는 모습은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일시적인 정착일 뿐이다. 아직 나나, 세루와 아조아가 있는 곳은 쿠마시였고 그곳에 남겨진 아이들 역시 그의 일부였다. 그날 밤 그는 병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흩어졌지만 결코 떨어진 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우리 모두를 다시 이어놓을 거야. 그의 눈에는 다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었다.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향한 약속과 기억이 이어져 있다면 그건 여전히 가족이었다. 서울의 병실 안은 조용했다. 아이는 수술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이었고 델라리는 처음보다 훨씬 안심한 얼굴로 아이 곁을 지켰다. 김현수는 병원 복도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그는 끊임없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내가 만든 이 가족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병원 생활은 반복적이고 조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였다. 쿠마시에 남겨진 세 사람과 아이들, 마트 운영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족의 미래 설계. 델라리가 아이를 안고 잠시 산책을 나간 사이 현수는 메신저를 열어놔나 세루와 아조아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주말에 영상 통화하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 영상통화는 토요일 저녁에 이루어졌다. 화면 속 네 사람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에 섞여 들려왔다. 그 순간 현수는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아이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델라리가 먼저 말했다. 의사 선생님도 빠르면 다음 달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야. 세루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 얼굴, 화면으로만 봐도 느껴져. 건강해 보여. 현수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우리 가족, 지금처럼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나? 아조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다 같이 한국으로 가는 건 여전히 불가능한가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야. 현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법적으로는 한 명의 아내만 인정돼. 나머지는 아무 권한도 없어. 아이들 교육과 의료 문제도 복잡하고. 그럼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 나나가 말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고 현수가 다시 말했다. 법은 우리를 한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법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만든 방식대로 가족을 지켜가야 해. 그 말에 델라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각자 다른 나라에 있어도 가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가족이야. 세르와가 제안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번갈아 가며 누군가가 와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크면 한국과 가나를 오가며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아조아가 덧붙였다. 그리고 가나에도 우리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더 만들자.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이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현수는 그 말에 확신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이제부터는 한 나라에 묵이지 않고 두 나라를 다 품는 삶을 살아보자. 한국과 가나, 두 집이 우리 가족의 두 날개가 되는 거야.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결정을 축복하는 듯했다. 며칠 후 현수는 서울에 있는 한 공동체 센터를 찾았다. 이민자 가정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는 센터장에게 자신이 구상 중인 아이디어를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이고 싶습니다. 저처럼 조금 다른 형태의 가족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센터장은 그의 말을 흥미롭게 들은 뒤 조용히 물었다. 김현수 씨, 혹시 후원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직접 참여하실 생각인가요? 둘 다요. 저는 단순히 돈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병원과 마트를 오가며 동시에 가족 다양성 포럼 준비에 참여했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시작됐고 그는 점점 더 내 가족이라는 개념이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퇴원날이 다가오자 현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그는 알고 있었다. 다시 쿠마시로 돌아가는 여정이 곧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재정립된 가족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아이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에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하렴. 너에겐 엄마가 4명이고 아빠는 항상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현수의 새로운 철학이자 한 번의 선택이 만든 인생 전체의 의미였다. 쿠마시로 돌아온 김현수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표정이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가 살아온 50년의 인생 중 가장 밀도 높은 시간이기도 했다. 아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다. 델라리와 함께 다시 마을에 들어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게 두 사람을 맞이해 주었다. 나나, 세르와 아조아는 아이를 꼭 껴안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느껴지는 감정은 복잡하면서도 순수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나가 말했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이야, 세르와가 덧붙였다. 그날 밤 마당에서는 작은 환영 잔치가 열렸다. 촛불과 전통 음식,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현수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어떤 자리보다 중심에 있었다. 한 남편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5사람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 삶이 비정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질적인 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가족의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은 형태로 고정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지켜내느냐가 중요할 뿐이었다. 몇 달 뒤 그는 나나와 세르와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갔다. 이번에는 단기 체류가 아닌
아이들 교육과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장기적인 정착을 목표로 한 여정이었다.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기 시작했다. 서울 근교의 한 전원 지역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작지만 따뜻한 집을 마련했다. 한국과 가나를 오가며 살아가는 이 가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김현수가 운영하는 마트 체인은 여전히 건재했고 다문화 가정 친화 기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그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촬영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다큐멘터리는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는 여전히 도덕적 기준을 말했고 누군가는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며 지지했다. 그중 한 댓글이 현수의 눈에 오래 남았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건 느껴진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만의 정의가 있다면 그걸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5사람의 육아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 다양성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시야를 열어주었다. 어떤 날은 한국 음식, 어떤 날은 가나 전통놀이. 두 세계가 이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수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에게 가족은 뭐라고 생각해? 아이 중 하나가 대답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같이 웃는 사람들. 그 말에 현수는 웃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사회적 정의, 법적 규정, 문화적 기준을 모두 넘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자란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60세를 앞둔 어느 날, 그는 다시 쿠마시로 갔다. 이번엔 단기 방문이 아닌 새로운 거점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는 가나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의 책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우리 아이들이 양쪽 문화 모두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마을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말보다 더 강하게 말해주고 있소. 이 마을의 아이들이 당신의 아이처럼 자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선물은 없소.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그는 오래된 일기를 꺼내 읽었다. 거기엔 10년 전 내 여성이 동시에 사랑을 고백했던 날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 내가 한 발짝 물러섰다면 지금의 모든 건 없었겠지. 이 길이 쉽진 않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가족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단일 관계로 등록되지 못했다. 새 아내는 비공식적인 동반자로 남아있었고 서류상의 처리는 여전히 번거로웠다. 하지만 그들 사이엔 불만이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인정받는 가족이 되는 것보다 서로를 지키는 가족이 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었다. 한국과 가나를 오가는 삶은 여전히 반복되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한국에, 방학이 되면 가나에. 때로는 피곤했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항상 사랑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느 설날 아침,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식 떡국이 끓고 있었고 가나식 튀긴 바나나도 준비되어 있었다. 내 아이는 서로의 언어로 장난을 치며 웃었고 내 아내는 서로의 손에 음식을 건넸다. 김현수는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듯. 그가 그토록 바랐던 진짜 가족은 지금 그의 앞에 있었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진심은 온전했고 사랑은 충만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불쑥 건넨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을 좋아해요. 4명 모두요. 그 고백이 없었다면 이 사랑도 이 삶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안다. 가족이란 함께 있는 시간의 누적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마음의 밀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김현수의 가족은 오늘도 살아간다. 누구보다 특별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진심으로.